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으로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두 정상은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한편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핵 위기를 두고 핵 합의냐, 핵시설 파괴냐 고심 중인데요. 관련 내용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첫 다자외교 무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모습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오랜만에 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해외 일정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소위 세계 열강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G7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국민들이 그동안 소위 갈망했던 소위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목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약 7개의 정상들과 회담을 연쇄적으로 했다. 다자회의에서 이 7개 회담을 1박 3일 동안 진행했다는 것은 정말 타이트한 스케줄이거든요. 예. 특히 우리는 뭐 통상 데뷔전이라고 말씀을 우리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약식 회담이긴 하나 소위 이 세계 주요국의 정상들과 면을 트고 그렇죠. 케미스트리를 형성하고 또 특히 이번에 G7에서는 뭐 경제 안보와 같이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회담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평은 매우 여유로운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예. 우린 데뷔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정치인 이재명의 여러 관록이 녹아 있었던 모습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한일 정상회담도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회담에서 여러 덕담을 나누는 모습들 저희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회담 모습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사실 한일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뭐 셔틀 외교라고 해서 서울과 도쿄 혹은 일본과 한국에 오고 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고요. 특히 외교 현장에서는 당연한 말들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한일 관계 앞으로 향후 더 발전할 것이다. 뭐 서로의 앞마당 같이 필요 불가결의 입장이다 등등 서로를 이렇게 지켜주는 말로 해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출범한 지 약 보름 정도 됐으니 예. 이제 한일 관계의 새로운 관계를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첫 걸음을 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도 이번 회담이 과거사 문제를 좀 원만히 타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가 또 한일 수교 60주년이고 또 광복 80주년이거든요. 네. 앞으로 좀 이재명 정부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천명하기로는 매우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일 간에서의 어두운 면이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립되어야 하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뭐 이를테면 강제징용공 문제, 위안부 문제 등등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입장대로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을 읽혀요. 그것이 한일 관계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안도감 같은 걸 주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는 강제징용공 문제를 국민의 지지나 동의 없이 3자 대의 변제 형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되 한일 간의 실질적 협력은 협력대로 가겠다는 것을 그러한 소위 두 바구니론 그러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일 정상회담이 역사상 이제 가장 빠른 만남을 이번에 한 것인데 이렇게 이제 빨리 만났다라는 부분에서도 뭐 좋은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은 운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 기회가 출범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서 바로 G7이 있었던 것이고 그 결정을 대통령께서 가신다고 결정하였으니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안 만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계기를 잘 활용했다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만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사실 지금 한미일 정상이 앞선 정부와는 모두 다 바뀐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계 설정을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미일 협력이라는 플랫폼, 그 체제는 탓할 필요가 없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없이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우리한테 안 좋다. 따라서 한미일 협력 체계는 유지하되 거기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을 우리 국익에 맞게 견인해야 되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정부 기간 동안 국민들이 소위 갈증과 여러 우려를 표했었던 것은 미국과 일본 얘기만 한미일 협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메시지 주목해야 될 것은 소위 한반도 문제를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고 평화 안정 추구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윤석열 정부 기간에는 좀 인도태평양, 중국을 견제하는 듯한 메시지가 너무 명시적으로 나왔는데 뭐지 봐야겠죠. 근데 이 이재명 정부 기간 한미일 협력을 어느 방향으로 추동할지 그래서 우리 국이 얼마나 맞게 설정할지는 이 정부의 숙제이긴 하나 저는 첫걸음은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사실은 이제 좀 기대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하면서 네. 어쩔 수 없이 불발됐습니다. 우리 외교팀 입장에서는 참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요.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아쉽죠. 준비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뭐 나쁘지 않았죠. 예. 뭐 이번 방문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유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G7 중에 6개 국가와의 관계를 처음에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아젠다의 역량을 그 중요한 G7 문제에서 공유하는 것도 이번 방문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은 아쉽게 됐지만 예. 이 G7 국가들과의 이 연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다 동병상련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과세를 온 나라에다 소위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정보 공유, 또 두 번째는 심리적 연대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대통령이랑 외교팀이 잘 연출해 주었으면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교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있을 테고 그 기회가 어쩌면 좀 빨리 다시 올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다음 주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뭐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언급해 주신 관세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일정은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중동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G7에서도 중동 문제,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떠나게 된 거잖아요. 앞으로 다음 주까지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나토 회의 참여가 결정되겠죠. 예. 두 번째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참여한다면 예. 우리 대통령도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 혹은 약식회담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한미 정상회담만큼은 제대로 해야 한다. 약식회담도 중요하고요. 그거는 그대로 하되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미 현안들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심한다. 근데 약식으로 만나서 그 좀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트럼프 측으로 일방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우리에게 부담이지 않나 싶어서 매우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G7 정상회담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주요 정상들과 연쇄회담도 굉장히 쭉 이어졌는데 뭐 여러 회담이 있었는데요. 교수께서는 좀 눈여겨본 회담이 있으셨는지도 시작을 궁금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했다는 것이요. 물론 일정에 맞춰서 조정이 되었겠지만 첫날은 초청국 중심으로 했죠.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그리고 둘째 날은 브라질 등등을 했는데 예. 이 초청받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이 나라들이 간단하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러시아, 브라질이 속해 있는 브릭스의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이 주요 그 연합체라고 하는 비동맹 연합체의 소위 시니어 격이기도 하고 아프리카의 맹주죠. 또 우리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이고 호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방의 중요한 국가이고 우리하고 협력하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 내용이 좀 더 보도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의미 있는 대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과 룰라의 그 비슷한 백그라운드요. 노동 현장에 있었다, 뭐 다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국가들과 대통령이 좀 케미스트리를 형성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G7에 간 이유는 G7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이 G7의 모든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계속 있었던 정상들과의 회담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두 차례 좀 연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확대 세션에서.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G7에 초청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션에 초청국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첫날에는 우리 그림에도 많이 나왔지만 G7 국가들이 소위 정무회의라는 걸 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뭐 경제, 관세 등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국 G7에 초청받았을 때 야 정말 G7에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끼신 게 소위 열강들끼리 일련의 국제 정세를 판단하고 하는 판을 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초청국이니 파트너십 세션 혹은 확대 세션인데 그것은 의장국이 설정해 놓은 주요 소위 아젠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 캐나다에서 하는 말씀하셨듯이 기후 변화 대응, 그다음에 AI 그리고 공급망에 관한 것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죠. 결국은 뭐냐면 국제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어깨가 매우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계 주요국도 그것을 기대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행사였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지금 워낙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G7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긴장 완화에 대해서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사실은 저희도 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왜 결국 서명으로 바뀌게 된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G7 소위 정상 선언 중에 하나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 대해서 이란의 책임을 묻는 선언문이었고 이란으로 하여금 소위 우리 표현을 빌리자면 비핵화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미국 대통령이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이란을 탓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아니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는데 왜 이란을 먼저 탓하니라는 약간 비판적 목소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G7의 성명서가 이란과 이스라엘의 포커스가 쏟아났다는 의미는 결국은 세계 주요국들이 중동 정세에 매우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요. 굉장히 어쨌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CNN에 따르면 미국 자산을 활용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란을 타격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외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겠습니까? 정말 큰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예.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혀왔던 것은 무력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왜 이 전쟁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 안 되었을 텐데라는 식의 메시지를 이란 쪽에다도 지속적으로 보내왔고 심지어 지금까지 5번의 협상을 해왔어요. 따라서 그 의미는 이번에 이스라엘에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신중론이 좀 미국에서도 여전히 존재해요. 이를테면 의회에서는 의회의 허가 없이 무력을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 이상 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트럼프의
지지 세력이라고 하는 마가 세력조차도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있으니 아마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스타일의 소위 협상 스타일이 아닌가. 긴장 관계를 쫙 올려놓고 협상을 주장하면서 예. 그들로 하여금 나오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데 동참하면 중동 전세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고 안 그래도 어려운 국제 경제에 상상할 수 없는 파급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결정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결정을 사실을 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그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판단 요소라고 하면 정말 이란하고의 협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국내 정치 처지가 만약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기회의 창으로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또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의 압력. 여기서 이스라엘의 압력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정부 그 자체도 있지만 미국 내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로비 세력일 텐데 이쯤 되면 끝냅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중에 딱 한 가지 맞는 말이 있는데 자기가 일기 때 집권했었을 때나 지금까지 여타 다른 대통령은 전쟁을 했었지만 나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이란의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자신의 공약, 성과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큰 결정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내놓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 협상에 있어서 그 협상장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 예.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도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다고 봐야겠습니까? 상당히 발언의 수준의 강도가 좀 그러니까 높아 보이긴 저도 합니다. 그걸 봤는데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네 최고 지도자 어디 있는지 알아. 너 지금 당장 안전할 것 같지. 그러나 너를 처단할 거야 하면서 처단에다 가로 열고 죽일 거야라는 킬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근데 이란의 국가적 특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라고 하면 거의 이란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거의 신에 가까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의 종교 체계에서 거의 어떻게 볼까요? 교황 같은 분이고 예. 또 그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최고 지도자의 안위에 문제가 있으면 이란뿐만 아니라 소위 시아파 전체의 총체적 저항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직면합니다. 이를테면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등 이런저런 무장 세력의 전면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말 무거운 결정,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 이 긴장 관계를 쫙 올려놓고 소위 최고 지도자의 안위까지 언급하면서 소위 참수 작전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 보면 좀 상당히 압박이 최고조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럼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SNS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게 항복을 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저항이나 반발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아무래도 뭐 이란에서는 좀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죠. 항전과 같이 끝까지 버티리라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란의 외교부를 통해서 계속 휴전을 하면 협상하겠다는 메시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협상을 더 요구하는 협상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 좀 동의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란의 국가적 특성, 그다음에 트럼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 결국은 협상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계속했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히 뭐 핵시설 파괴를 넘어서 정권 교체까지 좀 염두에 둔 행보들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맨 처음 나온 거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하려면요. 무력을 동원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라크의 정권 교체도 사담 후세인의 정권 교체도 무력이 동원돼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든 지금의 대통령이든 무력을 통해서 제거한다 한들
그리고 나서 이란이 순응하는 정권으로 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더 저항적이고 더 반미적인,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소위 반미 연합 세력이라고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뭐 심지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조차도 이 지점을 어떻게 볼지, 그러면 확실히 국제 정세는 진영으로 더 나뉘지 않을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더 이상 무리하게 할 수는 국제사회의 어떤 시선도 있기 때문에 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네탄야후 입장에서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가자 지구를 상당히 무력으로 강력히 진압해서 국제사회 비난이 있고 심지어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구 세력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쪽에서도 많은 비난에 범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도요? 네, 그래서 정권이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란을 그래서 그 상황에 치셨는데, 그러면 이란과의 관계를 어디까지 끌고 나갈 거냐의 문제예요. 예. 그럼 이란의 입장에서도 지금 저항을 하고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오히려 더 자승자박의 상황이 연출된 건 아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얄궂은 입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5번째까지 협상을 하고 6번째까지는 계속 이란과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쳐버린 거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입장에 몰려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행정부도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네. 여러 참 복합적인 부분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인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미국 정상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푸틴의 속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장본인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을 중재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관계를 잘 봐야 해요. 이스라엘에 약 한 98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요. 100만 명 정도가 러시아계 유태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스라엘은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를 이스라엘은 제재를 하거나 비판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었을 때 이란으로부터 각종 무기, 특히 드론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푸틴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원만해져야 되니. 앞서 대통령실이 언급한 것처럼 국제사회로의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 의미를 언급했는데 정상외교라던가 실용외교라던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이 실제로 외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어깨가 넓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후변화가 뭐라고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탄소 중립화, 그다음에 RE100 같은 정책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가장 선명한 입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즉 우리도 한반도에서 북한 관련된 문제, 여러 안보 이슈가 있지만 세계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기후변화나 공급망 같은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은 어깨 역할이 있으니 정상회의가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결국은 이번에 중요한 메시지는 한국은 돌아왔다, 코리아 이즈 백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위성락 안보실장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상회의가 더 중요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소위 자부심,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정상회담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